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식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나 이번에 전세가 올랐는데 3천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노후 쓰려고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돈인데 그래도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해요. 결국 또 통장을 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상황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누구도 쏙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대한민국 은퇴자 10명 중 7명이 자녀 지원으로 노후 자금을 까먹고 있어요.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아예 뿌리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자식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지, 어떻게 하면 자식도 상처 안 주면서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말씀드릴 거예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 알림 설정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은 제가 직접 만나뵌 분이에요. 충청도에 사시는 67세 김영자 씨예요. 이름은 제가 바꿨어요. 근데 상황은 그대로 다 실제 이야기예요. 이분이 처음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 하신 말씀이 딱 이 한마디였어요. 나는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다 퍼줬는데 지금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게 가슴에 박히던지요. 김영자 씨는 남편분이 25년을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62세에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금이랑 그동안 조금씩 모은 저축을 합쳐서 약 1억 2천만 원이 있었대요. 노부부가 이거면 그래도 좀 먹고 살겠다 싶었죠.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빌라에 살면서 조금씩 아끼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퇴직하고 딱 3개월이 지났을 때 큰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저 이번에 창업하려고요. 3천만 원만 투자해 주시면 안 돼요? 꼭 갚을게요. 남편분이 며칠을 고민하셨대요. 아들이 42살이 되도록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결국 3천만 원을 줬대요. 그리고 1년이 채 안 돼서 그 사업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이번엔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우리 전세가 2,500 올랐는데 남편이 요즘 회사도 어렵고 나 어떡해.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이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해요. 또 2,500만 원이 나갔어요. 1억 2천에서 시작한 돈이 2년이 지나지 않아서 5,700만 원이 됐어요. 절반이 훌쩍 넘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지원이 계속됐죠. 손자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사위차를 바꿔야 하는데 보태달라고, 아들이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 비용이 없다고. 하나하나는 다 작아 보이는데 쌓이고 쌓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지금 김영자 씨 부부가 가진 돈은 2,300만 원이에요. 남편분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일을 못 하세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65만 원 나오는데 이게 이 부부의 수입 전부예요. 거기서 월세 내고 전기세 가스비 내고 약값 내고 가끔 밥 사 먹으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이분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아이들한테 섭섭한 감정은 없어요. 다 내가 좋아서 준 거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노인네가 돈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서러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말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혹시 내 이야기 같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세요? 저는 두 번째 이야기도 드릴게요. 이분도 제가 실제로 인터뷰한 분이에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1세 박종철 씨예요. 이분은 30년을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셨어요. 65살에 은퇴하실 때 퇴직금하고 그동안의 저축을 합쳐서 2억 3천만 원 정도를 손에 쥐셨대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대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요. 근데 자녀가 셋이에요. 아들 둘에 딸 하나. 큰아들은 이분이 은퇴하시던 그 해에 집을 샀는데 대출이 좀 부족하다고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대요. 둘째 아들은 그 이듬해에 결혼을 했는데 예식장 비용, 신혼집 보증금, 혼수까지 다 합치니까 4,500만 원이 들었대요. 딸은 아이를 낳고 나서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뒀는데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매달 150만 원씩 2년 동안을 줬대요. 계산해보면 이것만 3,600만 원이에요. 2억 3천에서 시작해서 5년 만에 5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72세에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수술을 받으셨어요. 입원비에 수술비에 재활치료비까지 거의 4천만 원이 들었어요. 지금 이분한테 남아있는 현금이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자녀들한테 연락하셨냐고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내가 줄 때는 당당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줬는데 이제 와서 손을 벌리기가 차마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혼자 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처럼 들리세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한 가지를 정말 강하게 느꼈어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살아온 아주 뿌리 깊은 믿음, 바로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잘된 거다라는 그 믿음이 만들어낸 비극이에요. 50대에서 70대 세대분들은 정말 독특한 세대예요. 이분들은 보릿고개를 아는 세대예요. 학교 가려면 몇십 리를 걸어야 했던 세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은 환경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자식만큼은 다르게 살게 해주겠다는 다짐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짐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은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마음이 방향을 잃을 때 결국에는 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부모의 약 72%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대요. 그 금액이 연평균 약 1,200만 원이에요. 한 달로 따지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 지원을 받는 자녀들 중 상당수가 부모의 실제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대로 모른대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말을 안 하거든요. 힘들다고 말했다가 자식이 상처받을까봐, 걱정을 끼칠까봐.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아요. 그렇게 혼자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안 주면 어떤 소리를 들어요? 자식한테 인색하다. 저 집은 왜 저러나. 자식이 힘든데 부모가 뭐하냐. 이런 시선들이 부모를 꽉 옭아매는 거예요. 주변 눈치, 자식 눈치, 그 눈치들이 결국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한테 돈을 줄 때 그 돈이 정말 자식을 도와주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걸까요? 제가 노인 복지 상담을 20년 이상 하신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는 결코 완전히 독립하기 어려워요. 언제든 부모라는 안전망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스스로 안간힘을 쓸 이유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부모의 지원이 자식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립의 근육이 생기지 않게 막는 거예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식한테 돈을 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연락이 오는 경험. 처음엔 이번 한 번만이었는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어느새 10번이 되는 경험.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식이 부모한테 돈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는 느낌. 이게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렇거든요. 받다 보면 받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주다 보면 주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 패턴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끊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럼 자녀들은 부모의 지원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30대에서 40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솔직한 인터뷰 내용이에요. 많은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해요. 부모님이 주시니까 받지, 솔직히 달라고 하기는 미안해요. 근데 또 다른 자녀들은 이런 말도 해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까지 힘드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녀들은 부모가 정말 힘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항상 괜찮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니까 자녀들은 진짜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한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중에 부모님 통장 잔액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이 그렇게 얼마 없었는데 그걸 전부 저한테 주셨던 거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났어요. 미리 알았으면 절대 안 받았을 텐데. 자녀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도 몰랐던 거예요. 부모님이 숨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자식한테 나 이만큼밖에 없어.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이라서 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게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진짜 부모 노릇이에요. 그게 진짜 어른이에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은퇴 이후 자녀 지원이 정확히 어떤 경로로 노후를 갉아먹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복리의 상실이에요. 돈을 조금씩 줄 때마다 그 돈이 운용됐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까지 함께 포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60세에 5천만 원이 있다고 해봐요. 이 돈을 연 4% 수익률로 20년을 굴리면 80세가 됐을 때 약 1억 1천만 원이 돼요. 근데 이 5천만 원을 지금 자녀한테 줘버리면 단순히 5천만 원을 잃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만들어질 1억 1천만 원을 함께 잃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직접 계산해 보시면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지금 자녀한테 주는 5천만 원이 20년 뒤 여러분의 1억 1천만 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심리적 자존감의 소멸이에요. 돈이 없으면 자식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해요. 자식네 집에 가고 싶어도 빈손으로는 가기 싫고 손자 손녀 용돈 한번 쥐어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고 명절에 떡감 한번 챙겨주고 싶어도 없으면 그게 얼마나 서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뼈저리게 아실 거예요. 돈은 단순히 생존의 수단이 아니에요. 특히 노인에게 돈은 존엄이에요. 자존심이에요.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자산이에요. 그게 없어지는 순간 사람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경로당 상담을 오래 하신 어르신 복지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없어진 이후로 자식 집에 발길이 뜸해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자주 왕래했는데 이제는 뭔가 눈치가 보여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결국 가족 사이의 거리까지 벌려놓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안타깝지만요. 세 번째는 건강 위기에 대한 무방비 상태예요. 노인의 가장 큰 위험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예요. 대한민국 노인 의료비 관련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의 평균 연간 의료비가 약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에요. 근데 큰 수술 한 번이면 이게 단번에 수천만 원이 되기도 해요. 암 진단을 받거나 뇌졸중이 오거나 관절 수술을 받거나 이런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자녀 지원으로 노후 자금이 줄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 자녀한테 손을 벌려야 해요. 근데 그때는 진짜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자녀한테도 어마어마한 부담이 가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미리 지키지 못한 돈 때문에 나중에 가족 전체가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식이 힘들다는데 그냥 눈 감고 있어요? 저는 부모인데. 맞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마음 저도 완전히 이해해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힘들다는데 부모가 안 도와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근데요, 도와주는 방식을 바꿔야 해요. 돈으로만 도와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전세 보증금이 올랐다고 해봐요. 무조건 현금을 주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같이 부동산에 가서 좀 더 작은 집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월세로 전환했을 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지 같이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같은 정부 지원 대출 제도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현금을 쥐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자녀가 사업을 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요. 현금을 주는 대신 사업 계획서를 같이 들여다봐요. 정말 될 만한 아이디어인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해 볼 방법은 없는지 같이 고민해봐요.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 지원 정책이나 정부 지원 대출 제도를 같이 알아봐요. 요즘 정부 지원이 생각보다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돈이 아닌 지식으로, 경험으로, 시간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솔직히 이게 현금을 쥐어주는 것보다 훨씬 값진 도움이에요. 자녀한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같이 고민해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만약 도움을 꼭 돈으로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한 가지 원칙을 지키세요. 줄 수 있는 돈의 한계를 미리 그리고 냉정하게 정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노후 자금에서는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 대신 매년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용돈 예산을 따로 작은 금액으로 정해 놓겠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그 예산 안에서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예산을 넘어서는 요청이 들어오면 단호하게 미안한데 엄마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냉정한 부모인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어른다운 거예요. 처음에는 자녀가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73세 이순자 씨예요. 이분도 이름은 바꿨어요. 이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식당을 20년 넘게 운영하셨어요.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돈으로 은퇴를 하셨죠. 자녀가 둘인데 이분은 아주 일찍부터 자녀들한테 딱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엄마는 엄마 노후를 지켜야 해. 그래야 나중에 너희한테 짐이 안 되잖아. 엄마 노후 자금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정말 죽고 사는 급한 일이 있으면 그건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처음에 자녀들이 좀 서운해했대요. 근데 이분이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자녀들이 힘들다고 하면 항상 집에 불러서 밥을 해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정보를 같이 찾아보는 방식으로 도와주셨대요. 현금은 최소한으로만요. 지금 이분은 73세에도 매달 연금하고 소소한 임대 수입으로 여유 있게 사세요. 가끔 자녀 집에 가실 때는 당당하게 손에 뭔가를 들고 가세요. 명절에 손자 손녀한테 용돈도 챙겨주세요. 자녀들이 이분한테 이런 말을 한대요. 엄마가 항상 당당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에요. 엄마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저도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자식을 위한 거예요.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자녀도 부모 걱정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어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그 부담이 자녀한테 돌아가요. 그것도 훨씬 더 무겁게요. 처음에 좀 도와줬다가 나중에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고 딱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로 지금 내 재정 상태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얼마인지,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제대로 안 하세요. 대충 알고 있어요. 대충 알면 대충 쓰게 되는 거예요. 종이에 딱 적어보세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그리고 지금 가진 돈. 이게 숫자로 눈앞에 딱 보일 때 내가 자녀한테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해져요.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두 번째로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하세요. 자존심도 상하고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대화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야, 엄마가 오늘 솔직하게 한 가지 이야기 해야겠다. 섭섭하게 듣지 마. 이렇게 서두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지금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숫자로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해보세요. 엄마가 건강하고 돈 걱정 없이 살아야 나중에 너한테 짐이 안 되잖아. 그게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야. 이 말이 자녀 가슴에 꽂히면 대화가 달라져요. 자녀도 사실 부모가 걱정돼요. 다만 부모가 항상 괜찮다고 하니까 믿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지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세요. 모든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생명이 걸린 급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함께 방법을 찾는다. 그 외에는 내 노후 자금에서는 돈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스스로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을 자녀에게도 미리 말씀해 두세요. 원칙이 없으면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으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 한번 원칙을 세우는 게 힘들지 그 원칙이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편해요. 네 번째로 돈 대신 줄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자녀가 힘들 때 꼭 돈만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손자, 손녀를 가끔 봐주는 것, 집밥을 해주는 것, 병원에 같이 가주는 것, 이 모든 게 자녀한테는 엄청난 도움이에요. 맞벌이 부부가 아이 어린이집에 맡기면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어린이집 비용, 방과 후 비용, 돌봄 비용 다 합치면 많게는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기도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봐주시는 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도움인 거예요. 다섯 번째로 내 노후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국민연금 추납제도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정이 있어서 못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제도예요. 이걸 활용하면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어나요. 은퇴 이후에도 이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또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집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집을 왜 팔아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주택연금은 집을 파는 게 아니에요.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거예요.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기준으로 3억짜리 집이 있으시면 매달 70만 원 이상을 평생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제도 꼭 한번 알아보세요.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이나 전화로도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미 많이 지원을 해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이라도 돌아보세요. 자녀한테 준 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세무서에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챙기세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돌아오게 돼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 이 말 그냥 좋은 말처럼 들리시죠? 근데 이게 진짜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 걱정 없이 자기 인생에 집중할 수 있어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무너진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의 짐을 짊어지게 돼요. 지금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자녀를 위한 가장 이타적인 행동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어요? 가슴이 뜨끔하신 분도 계실 거고 눈물이 좀 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마음이 방향을 잃으면 결국 부모도 자식도 함께 더 힘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져요.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자식도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여유롭고 경제적으로 당당한 부모의 모습, 그게 자녀에게 평생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늘부터 나를 먼저 챙기세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이후 월 100만 원 이하로도 품이 있고 여유롭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꼭 기대해 주세요. 건강하게 또 만나요.